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적인 관찰과 또 제가 살아온 철학 내지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잠깐 저를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 2월 달에 한국해양대학 코리안 마리타임 오션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한국 해군에서 해군 중위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전역과 동시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1년 동안 상선을 타다가 와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그 업체에서 용접 자동화에 대한 그런 회사에서 설계 및 생산을 하다가 1993년도 입학을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96년 2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부터 목포해양대학교의 교수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달에서 2003년 2월까지 일본에 있는 큐슈 제국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1년간 갔다 왔고요. 2009년도 8월달부터 2010년도 8월달까지 1년간 또다시 같은 학교 방문 교수로 다녀왔습니다. 일본어는 상당히 능통한 상태입니다. 자, 저희 커리어를 경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86년도 2월달부터 88년도 2월달까지 한국 해군에서 귀뢰를 제거하는 마인 스위핑 코스탈의 칩 엔진 오피서로 근무를 했습니다. 나의 그레이드는 리튜넌트 주니어입니다. 오피서입니다. 1990년도 동진상운이라는 해운 회사에 2등 기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88년 12월 달부터 1990년 1월까지 동진상운에서 해운 회사에서 1년간 13개월간 2등 기관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석사학위를 받고 종합기계라는 그런 곳에 가서 자동용접장치, 시웨이지 트리트먼트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설계 파트와 생산 파트를 맡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도 4월 달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조교로 2년 5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해양대학에서의 경력은 해사대학 칼리지 오브 마리타임 사이언스의 학장을 역임을 했고요. 국제교류본부의 본부장을 3년간 근무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소개고요. 저는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의 시를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를 사무엘 울만의 유스라는 시를 한번 찾아보기 바라고요. 우선 제가 이 시에서
느낀 감정은 이 청춘이란 유스란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이라는 유스라는 이 말이 내 가슴 속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만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패션,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도전, 챌린지가 여기에서 나이가 많아도 계속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고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젊었다, 청춘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끊임없는 탐구심,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 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도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고 사무엘 울만의 시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또는 면허 시험을 계속 도전하고 있고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게 회계사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 지금 제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요즘 학생들은 상담을 할 때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상담에 관한 자격증을 9개 정도 따놓고 여기는 3개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1등 1급 기관사 자격증, 전자기관사 자격증 2개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2급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허증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차이니즈 레터 한자에 대해서 차이니즈 레터에 대해서도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 자격증과 한자 능력을 그 능력의 서트를 상급 서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도 계속 한자 공부를 하고 있고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로서 지금 저는 매년 도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색소폰 불기입니다. 색소폰 불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표회도 동호회에서 가지기도 하고 열심히 내 취미와 내 특기와 또 자격증에 대해서 이 패션, 열정, 그 다음에 챌린지, 도전,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나를 채찍질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도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고 이렇게 하면 나이는 많아지지만 청춘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이를 보면, 이 눈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많은 눈들이 나오고 있죠.
비둘기의 눈은 여기에 양쪽으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뱀의 눈도 여기에서 이쪽 양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구리는 약간 이 앞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볼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엉이는 이 앞쪽으로 볼 수 있는, 자, 토끼는 옆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곰은 앞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표범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고양이도 앞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눈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러네. 자, 이 눈들 사이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은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광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광각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계급이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광각의 눈을 가진 머리에서 옆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식 동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공격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집중해야 된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육식 동물이죠. 육식 동물. 자, 그래서 이거는 공격하는 위치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초점을 맞춰서 저 동물을 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위치의 동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눈의 그레이드는 어디입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눈입니까? 나는 앞을 가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눈입니까?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산만하게 많이 바라보고 와이드 뷰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가는 눈입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위 계급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정해서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자, 지구에 있을 때와 우주에 있을 때의 이 심장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은 이 가슴 정도, 그러니까 다리에서 이렇게 나눠 보면 여기가 3분의 2 지점이고 여기가 3분의 1 지점에 심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인간의 심장은 왜 여기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저는 지금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비티가 있고요.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와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서 이 심장의 위치가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력에 의해서 여기에서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 이 혈액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중력을 거스리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2배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머리 쪽에 가깝게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에 나가면 이 심장의 위치가 어떤 형식으로 되냐 하면 이 금방 같은 이야기,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어서 이 가까운 머리가 지구에서 이것만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 커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가까운데 심장이 있어서 여기에 심장이 있어서 이 심장에서 가까운 피가 올라가게 되면 혈관의 저항이 적기 때문에 혈액의 양이 이 머리에 많아지고 혈액의 양이 머리에 많아지면 풍선처럼 이렇게 얼굴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기에 다리 쪽에는 이 혈관이 가는 관로 저항이 커져 여기에는 피가 많이 못 가고 이 다리는 가늘어질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우주에 특화된 인간이었다면 심장은 중력이 없는 데서 사는 것이라면 심장은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에 사는 동물들을 한번 잡아서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심장의 위치들을 그 기어다니는 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생물이나 이런 것은 심장이 중간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이 심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구로 돌아왔을 때 우주인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로 변해 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뼈의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지구에 살 때는 중력으로 인해서 인체, 이 보디가 이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져 있는 육체가 이 살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뼈가 살을 지탱하고 운동을 하면서 동력학적으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뼈대가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에 나가게 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뼈의 역할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유영을 하는 이런 물렁뼈를 가진 상어라든지 이런 동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다 속에는 물속에
떠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더 적게 받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의 뼈는 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어라든지 일부 어류들은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고 또는 뼈가 없는 생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만약에 우주에서 오래 살게 되면 이 뼈들이 물렁뼈 내지는 뼈의 역할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인들은 어떻게 몸무게를 잴까요? 자, 지구에서는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무게의 중력에 의해서 사람 몸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에 가면 몸무게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직선용으로 해서 스프링 같은 거를 걸어서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여기에 방아쇠 같은 거를 놔서 이렇게 탁 밀게 되면 이 나가면서 가속되는 가속력과 질량에 의해서 가속력과 질량에 의해서 이 W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우주 저울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주에서는 내 몸무게를 가속력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에서 촛불의 모양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 지구에서 촛불은 여기에서 이렇게 타원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류 현상 때문이죠. 불이 붙어서 초를 녹여서 파라핀을 녹여서 이 기름으로 기화되면서 타게 되고 여기에서 열이 발생되고 이 열에 의해서 주위 공기들이 가벼워져서 이런 기류가 형성돼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불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고 대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촛불은 동그랗게 됩니다. 이렇게 방사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촛불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주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꺼야 되는가? 위로 나가지 않고 금방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소화작용을 시켜야 되는가, 불을 꺼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주선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우주선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꺼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우주선에서 영화를 보거나 하면 총이라든지 대포를 쏘는 이런 만화나 영화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우주에서는 대포나 총을 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해서 액션 앤 리액션으로 여기에서 내가 총을 쏘게 되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이 에너지 양만큼 밀려가게 됩니다. 우주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킹을 할 때는 아주 천천히 이 운동량이 약 0이 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도킹을 하게 되죠. 안 그러면 내가 가는 힘이 그 상대방 우주선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고요. 자,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대포라든지 이런 거를 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M이 매스가 있는, 질량이 있는 총알이나 이런 물체를 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M이 없는, 질량이 없는 광선총이, 광선검이나 광선총이 유용. 그러니까 결국은 레이저건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주인이 있고요. 여기에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놓쳐서 이 우주인이 밖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우주인은 잡고 있던 질량을 가진 물체를 이쪽으로 던짐으로 인해서 이 우주선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던졌는데 궤도가 빗나가 가지고 이 우주선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다시 이 방향으로 던져서 간신히 붙잡는 이런 영화. 실제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주에서 건을 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않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또 챕터를 한번 바꿔서 우리는 컴퓨터가 똑똑할까요? 아니면 멍청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의 그 목적은 산술 방법입니다. 산술 방법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연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하기 전에 논리를 보면 AND 논리와 OR 논리 또는 여기에서 NOT가 붙은 NAND와 NOR, NOT 이 정도의 그 논리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OR 하면 A와 B가 있으면 Y는 A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에 AND는 Y는 A 곱하기 B의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덧셈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adder를 만들 수 있습니다. adder를 만들고 이 adder를 가지고 이 덧셈기를 가지고 빼기도 하고요, 곱하기도 하고요, 나누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기본적인 것은 덧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합니다.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는데, 서브스트랙트를 하는데, 이 빼기는 뭐냐 하면 보수를 이용해서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란 컴플리먼트입니다. 예를 들면 10진수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5라고 있는 10진수 5라는 게 있으면 이것은 보수는 9의 보수라고 합니다. 9의 보수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5에서 4를 더하면 9가 되는데 이 9는 10진수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가장 큰 수입니다. 0에서 9까지가 있는 것. 그러면 8진수는 0에서 7까지 있는 게 8진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큰 수를 이제 9라고 10진수에서는 9가 되고 이때 보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진수에서는 0과 1이 있으니까 가장 큰 수는 1입니다.
그래서 1의 보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9의 보수에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1을 해주면 9에서 1을 해주니까 10의 보수가 이렇게 되죠. 10의 보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5에 대한 5의 10의 보수는 5라는 숫자의 10의 보수는 얼마냐 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에서 더하기 5 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기의 역할도 있는 거죠. 수가 이렇게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7이라고 있으면 7의 9의 보수는 2가 되고 7에 대한 9의 보수는 2가 되고 10의 보수는 1을 더해주니까 3이 됩니다. 그러면 9 빼기 7 하면 이것은 컴퓨터에서는 빼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9 더하기 7의 10에 대한 보수는 3이 되죠. 3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2가 됐어요. 그래서 9 빼기 7은 2가 되잖아요. 같아지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진수로 한번 해볼까요? 1011이라는 이진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010을 빼게 되면 010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1, 0, 이거는 1, 0 이렇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0101에 1에 대한 보수는 1의 보수는 이거를 뒤집어 주면 돼요. 100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더해 주면 2의 보수가 돼서 1010이 돼서 이게 2의 보수입니다. 요것의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11에다가 1010을 더해주면 이게 1, 0, 1 올라갔고 1, 0. 그래서 요 결과랑 더하기 한 결과랑 빼기 한 결과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더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는 왜 이진수만 가지고 컴퓨터를 계산할까요? 컴퓨터는 왜 이진수만 사용할까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경제 원리다. 경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내부에 대해서 조금 하고 왜 이진수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안에는 택시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3개의 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 CPU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각종 프린터, 키보드 뭐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메모리 뭐 이런 것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댕기는 데이터는 버스처럼 항상 일정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회사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싣고 댕기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 회사가 되겠고, 두 번째, 주소를 지금은 키보드야, 지금은 프린터야, 지금은 메모리야 하는 이런 위치를, 주소를 정해주는 어드레스 버스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버스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버스 회사가 있고, 자,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 이 데이터를 줘 하는 명령을 내리는 컨트롤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싣고 다니는 버스 회사, 주소를 싣고 다니는 버스 회사, 어드레스를 싣고 컨트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버스 회사에 이 세 가지의 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직접 다니고 빨리 다니는 택시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왜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이진법만 사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수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진수가 되겠고요. 진수가 되겠고요. 요거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릿수가 되겠습니다. 자릿수. 그러면 539라고 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5 곱하기 이거 10진수. 자, 이 R이 10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한 0, 1, 2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1 더하기 9 곱하기 10의 0성 이렇게. 그러면 이게 500이 되고 더하기 30이 되고 9가 돼서 53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를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가지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떤 수의 자릿수, 이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자릿수가 디지트, 나타낼 수 있는 자릿수가 결정되고 진수가 결정되면 경우의 수는 결정이 된다. 그러면 0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나타낸다 하면 10진수의 두 자리면 100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소자가 필요하냐? 그러면 요만큼의 소자가 필요하다.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0에서 LED를 가지고 10개가 이렇게 있는 LED 두 줄이면 여기에서 0에서부터 99까지 숫자를 0에서부터 99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LED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여기에 10개, 여기에 10개, 20개. 10에 두 자리까지 나타내면 20개의 LED를 필요로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수식은 이렇게 개수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 M은 R에 N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에 자연 로고 L을 붙이게 되면 이 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자릿수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 자릿수를 아까 10 곱하기 R, N은 Rn에서 이 N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것을 미분을 하면 그 nr-1 분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0이 될 때 소자가 가장 작게, 이때 0이 될 때 소자가 가장 적게 사용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LN이 1이 되는 것은 LN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것은 2를 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는 2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것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의 진수는 진수를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없고 자연수로 나타내야 돼서 2와 3 사이에 있는 진수를 하는데 2.7이니까 3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삼진수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삼진수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면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진수 소자가 없어요. 지금 삼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포항공대나 이런 교수님들이 개발을 했다고 하나 아직 상용화로 들어가지는 못했고 뉴스에 찾아보시면 알지만 계속 이 삼진수를 만들 수 있는 소자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소자 중에서는 이진법으로 하는 것이 삼진법보다는 소자가 조금 많이 들지만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이 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진수가 원가가 이거에 비해서 이 원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진수로 하지만 삼진수 소자가 개발이 된다면 삼진수로 지금 컴퓨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진수는 이진법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삼진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진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십진법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도 있고 하지만 현재 모든 컴퓨터는 이진수를 이용한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챕터를 좀 바꿔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는 왜 사는가? 뭐 이런 문제도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변화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생은 체인지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몸을 이루는 이것도 내 몸도 우리의 몸도 매일 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셀이 세포가 항상 분열을 하고 있고 노화하고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간을 통해서 피도 계속 바뀌고 있고 우리의 몸의 조성이 끊임없이 일정하게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도 바뀌고 있죠. 내가 10살 때의 생각, 내가 20살 때의 생각, 30살 때의 생각, 이런 생각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과거를 쭉 모아보면 된다. 과거의 필름들을 딱 모아보면 우리 과거는 어떻게 살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요거를 디퍼런셜 미분을 해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미분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현재인데요. 이 과거와 미래는 사실 지금도 바로 현재였지만 과거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이면서 과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순간이고 찰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는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 때 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향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거를 보도 마찬가지지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있을 때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방향 제시가,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내 인생의 방향은 변화하는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울기가 크지만 방향이 안 맞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나쁜 방법이에요. 범죄라든지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나는 꾸준히 틈틈이 좀 느리게 가지만 남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내가 간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고, 이 방향을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또는 과거의 생각이 달라서 방향이 안 맞았다면 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금방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하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바뀌어 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행동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아까 그 과거는 적분이라 그랬습니다. 인테그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은다는 말은 스태미나,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불편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습관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특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 남을 돕는 생각,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쭉 해서 습관화시키면 여러분들은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또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 미분치가 항상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방향을 항상
우리 선박이 있을 때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뒤에 라다는 항상 변화를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거는 변화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이 항상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가다가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바꾸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너지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챕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닷물 성분의 성분 비의 일정 법칙입니다. 일정 법칙입니다. 자, 프랑스 앞의 바닷물이랑 한국의 목포 앞바다의 바닷물이랑 자,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앞에 바닷물이랑 이 성분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짜고 덜 짜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칼슘이 얼마 있고 나트륨이 얼마가 있고 염소가 얼마가 있는가 하는 요 비율들은 전 세계 어떤 바다에서나 요거의 비율은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비교해서 우리 인생의 내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리에서 N과 마그네트에서 N과 S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전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개수도 똑같습니다. 떨어질 수는 있는데 개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괴로움, 즐거움, 기쁨, 슬픔 이런 것도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 불행 이게 같은 양의 이 들어있어요. 지금 좀 불행하고 지금 좀 힘들고 쉽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쉬운 것만 뽑아내고 나면 힘든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스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힘든 거를 다 쓰고 나면 늙어서는 좀 쉽고 편안하고 요런 것들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으니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좀 쉬운 것을 택하지 말고 좀 도전해보고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어려운 것을 소진을 해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도 파장이지만 우리가 이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행복 시대가 끝나고 나면 유치원을 간다든지 했을 때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되면 다시 도전하고 이러면 좀 걱정되고 힘들고 또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견디고 나면 친구를 사귀고 나면 다시 친구랑 행복해지게 되고 계속 이거를 반복하다가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 리셋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태어나면서 일정한 양의 행복과 일정한 양의 불행을 받고 살아온다. 그래서 힘듦과 고통과 즐거움과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좀 힘들거나 어려운 점을 먼저 하고 나면 뒤에 희망, 쉬움 이런 것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챕터를 좀 바꾸어서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인데 강의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고 제가 조사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일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힘듦 이런 거는 힘들기 때문에 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힘든 것을 자꾸만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면 일이 점점 줄어든다 하는 게 좀 키워드가 될 것 같네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가 산업의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음식을 구하는 형태가 여자들에 의해서 주로 채집을 하고 남자들에 의해서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냥을 통해서 수렵을 통해서 이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없어지거나 동물이 없을 때에는 굶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오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농업이 시작이 되고 농업이 시작이 되니까 지금 기술이라든지 이것을 머리를 사용해서 기술이 발달해 갔습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죠. 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 일이 줄어듭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농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채집하러 다니지 않아도 내가 기른 밭에서 딸기도 나고 뭣도 나고 이런 식으로 멀리 가지 않아도 이것이 생산이 되고 내가 가축을 기름으로 인해서 멀리 도망가는 동물들을 쫓아가지 않아도 이거를 필요할 때 잡아서 배가 고프지 않게 되는, 그래서 워킹 타임이 점점 리듀스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봉건 사회를 거쳐서 우리는 상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배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백기를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고 항로에 따라서 새로운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보완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대륙에서 향신료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말 1400년도 말 정도에 이 상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부가 축적이 돼요. 부가 축적이 되니까 점점 더 기술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네, 이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어서 점점 더 촉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혁명 전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끔 이제 기반을 닦아준 거예요. 물건을 만들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이것이 팔려야 재화가 되고 재산이 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내 물건을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놔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혁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산업 발달이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자,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차 산업혁명이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학자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1760년 경에 영국에서 일어나죠.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많은 물건들이 생산이 됩니다. 언제?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물건을 파걸고 부가 더욱 축적이 되니까 그것을 투자를 해서 기계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고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기계가 진보가 되고요. 기계가 진보가 되고 또 사람보다도 더 많은 양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공장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석탄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직물에 대한 이런 발달을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계화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1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엔진은 스팀 엔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팀 엔진은 어떻게 발달이 되었을까요? 자, 스팀 엔진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스팀 엔진은 처음에 프랑스의 파팽이라는 사람이 스팀 펌프를 디자인을 했지만 이것을 생산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이벌이라는 영국 사람이 스팀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에다가 엮고 밸브를 열고 닫음으로 인해서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게 됐죠. 자, 아까 요 앞장에서 코를 캐기 위해서, 석탄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에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산 밑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생성이 되었어요. 물이 생성이 되었으니까 이 물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펌프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세이버리가 엔진을 개발하면서 터크를 냈는데 이 터크의 기관의 이름을 마이너스 프렌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산에서 이 물을 보내는 친근한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좀 개발해서 자, 파이어 에어 머신이라고 이 특허를 내게 되고 1712년도에 그래서 이때는 용량을 가진 것을 했지만 이때는 피스톤과 실린더를 이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스톤과 실린더를 이용했다는 게 특징이고 이거는 통이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임스 와트가 스팀 기관을 발명했다. 발명은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임프로브드라고 개선을 했다, 개량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커먼 엔진을 개량을 해서 1760년도에 그랜티드 패턴트 특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뉴 메소드 레슨닝 뭐 이렇게 해서 스팀 앤더 파이어 엔진 이렇게 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왕복동 기관 레시프로케이팅 엔진을 만들어서 지금 철도에도 이용하고 공장에도 이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트의 엔진은 유커먼 엔진보다 한 5배 정도의 열 효율이 좋았습니다. 열 효율이. 옛날엔 유커먼 엔진은 1% 정도의 열 효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트는 5% 정도의 연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디젤 엔진은 한 50%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5%라고 하면 95%는 날리고 5%만 사용했으니까 엄청난 발전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내연기관입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컨베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분업화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엔진이 익스터널 엔진에서 인터널 엔진으로 내연기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으로. 그 다음에 연료가 그 익스터널 엔진에서는 코어를 지금 석탄을 보일러를 떼어서 불을 했습니다만 내연기관에서는 석유라든지 가솔린이라는 디젤 오일을 이용한 액체 연료를 이용해서 기관을 움직이게 되었죠. 자, 그런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서는 방저, 텍스타일이라든지 또는 기계 쪽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비컬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 화학, 철강 이런 부분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제러미 리프킨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대량 생산 또는 컴퓨터에 의한 프로그래밍 이런 것으로서 1800년도에 지금 경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좀 하두는 언맨디드, 사람의 노동력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 무인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는 이런, 그 다음에 매시브 프로덕션,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컴퓨터와 통신에 의해서 또는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이 3차 산업혁명에서는 많이 발달한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4차 산업혁명에서는 클라우드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주창을 한 그런 명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적인 연결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 커넥션, 초연결, 초스피드 확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광통신의 발달, 위성의 무지막지한 위성을 띄워서 위성에 의한 무선통신, 그 다음에 광통신을 해저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년 정도 됐습니다만 우리가 코비드-19에서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번져나가고 있고 요즘 핫한 뉴스는 먼키 팍스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항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초연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가 되면 금세 전파가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산업혁명의 시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5차 산업혁명은 일어날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농업혁명이 만년 전에 이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가속이 되고 있죠. 상업혁명이 1400년대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중후반 때에 한 300년 정도 뒤에 되면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이게 반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2차 산업혁명이 1900년대에 일어난다면 다시 75년, 여기에서 또 반이 줄어들면 80년대에 되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또 20년 정도 뒤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한 10년 정도 뒤에는 10년, 15년 정도 뒤에는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2035년 정도 되면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과거를 보면 반으로 반감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35년 정도 되면 산업혁명이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걸로 예견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오늘 저는 계속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 또는 사회가 변한다, 산업이 변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이런 거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갑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딱딱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갔다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연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석탄이라든지 나무였다가 석유였다가 가스였다가 핵 분열이었다가 핵융합까지로 이렇게 가는, 핵분열, 핵융합으로 가는 이런 눈에 보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사이에 있으면 거의 보이지 않거나 기체 상태, 이런 상태로 지금 연료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의 입장에서 한번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18시간 정도를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되면 12시간 정도 일하게 돼요. 80년대가 되면 8시간 정도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19년도 2020년 정도 되면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면 불법으로 해서 법으로 52시간 이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1년 지금 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플렉시블 워커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텔레 커뮤니케이팅이 일어나고 있고, 또 유형 근무라든지 원격 근무라든지 이런 걸로 노동이 많이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노동이 점점 줄어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5차 산업혁명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새로운 사회의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공동생산,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공동체가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하면 공동체 생활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계획 생산과 분배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직업이 종말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테일러 피어슨의 직업의 종말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속이 아닌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서울대학 교수님이신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한 건데, 이제 렌탈이 일어날 것이고 커넥터가 될 것이고 뭐 액세스하는 요런 시대로 바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택시 이런 것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커넥팅 액세스 해서 렌탈하는 거죠. 내가 몇 시에 어디까지 우리 집 앞으로 자율주행 차야 오너라 이렇게 하면 그 차가 내가 목적지를 가면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목적지에서 일을 마치면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공유 개념이다. 그래서 이 공산이라는 이런 말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공유, 커넥팅 이런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우리 삶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때 행복할 것인가요? 이런 점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조건에 맞게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무엇이 변화를 시킬까요? 뭐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면서 바뀌는 것이 무엇일까요? 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저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변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석기가 있고요, 여기에 신석기가 있고요, 여기에 청동기가 있고요, 여기에 철기가 있고요. 이게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때를 돌석기라고 생각합니다. 돌리딕 에어리어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했습니다. 자, 이것은 돌아온 석기 시대입니다. 자, 돌아온 석기 시대입니다. 자, 지금 석기가 브론즈, 청동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석기에서 청동기로 바뀌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나 편리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택해 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사람들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선택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들어와서 청동기가 없어서 철기로 넘어온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석유가, 페트롤리움이 없어서
신재생이나 이런 거로 간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빠지고 이래서 석유가 그 원인으로 돼서 그 원인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다른 에너지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철기 시대 다음은 어떤 시대일까요? 이제 저는 이런 시대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석기가 이때의 석기와 같은 것은 아니고 한참 진보해져 있다. 지금 에디슨이 사용하던 DC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시대는 다시 DC인데 이때의 DC와 이때의 DC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DC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보해 가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역사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돌석기 시대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의 형태는 구석기 시대와 비슷한 형태지만 같은 구석기 시대는 아니다. 운막집에서 살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들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